좋아요, 구독! 미국 경제 양극화에 대한 내용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연준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 경기 침체는 예고된 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고요.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보는 네. 입장에서는 네.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동반을 해야 리커버리가 빨리 되고 네. 경기 회복이 조금 빨리 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실은 명제죠, 그게. 네, 그 사이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기도 경기 했고요. 사이클로. 네네. 자,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엇갈리는 정책 속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짚어야 될 이론은 한 가지가 있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쓰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쓰는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재정 정책은 어떤 상황이냐? 통화 정책 먼저 볼까요? 네. 미 은행에서 페드에서 하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중에 금리 인상을 대표적으로 지금 2년 동안 단행을 하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걷어들이려면 통화량을 축소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을 써서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흡수하려는 정책을 지금 쓰는 거고 네.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네.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걱정되는 것이 제 걱정은 아닙니다만 미국 입장에서의 걱정은 뭐냐면 돈을 뿌려야 되는 거죠. 대선은 어차피 돈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가장 큰 이제 선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재정 정책은 대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자, 그게 재정 정책으로는 뭡니까?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계와 기업으로 가게 되죠.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돈을 뿌리려고 하고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순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극심해질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을 조금 올리더라도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고 페드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더 옥죄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모순점이 있고요. 이 모순은 앞으로 대선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좀 심해질 거다라고 봐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일단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 뉴스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나스닥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2만 포인트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PDP 보면서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일단은 지금 일봉 차트를 위주로 제가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지금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5일선이 굉장히 급하게 일단은 올라오면서 2만 포인트를 찍음과 동시에 2만 371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00포인트죠. 10,000포인트의 달성 여부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몇 년 전인데 2만 포인트를 일단 뚫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기술적 분석으로는 기본적 분석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이 기본적 분석으로는요. 아직도 하방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는 오늘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 2024년 6월이라는 이 시간에
경기 침체에 지금 미국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국에서 뭡니까?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2024년 6월 달부터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라고 오피셜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단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지표입니다. 지표. 네. 지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기는 해요. 제가 경기 침체가 필요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야 리커버리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수반이 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동지표거든요. 노동지표가 아직도 사실은 견고하고 제가 제시해드린 실업률이 최소한 7%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4%밖에 안 돼요. 네. 4%라는 건 뭐죠? 아직도 완전 고용 상태란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 가장 임팩트가 늦게 때려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표인 노동지표, 실업률과 비농지표 같은 것들이 아직 경기 침체 시그널을 울릴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2024년 6월에 왔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당연하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와야 리커버리가 빠르거든요. 경기 회복 속도가 일단은 빠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있을 때는 지금은 시나리오를 일단은 한 가지로 조금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배제하면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라는 시나리오 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고물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고물가, 고금리 상황, 그렇죠? 고금리 상황,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뭡니까? 지속화, 토착화, 지속화.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을 때리고 그때 노동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줘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저는 이제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8,000포인트까지 시장이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8,000포인트까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2025년 요 경우로 일단은 봤거든요. 1분기 경우로. 네, 요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도요.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미국도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국의 정말 머리 좋은 그 페드의 연구원들도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거 오판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었던 거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꾸준히 올린 이 상황은요.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미국 교과서에 실릴 만한 경제 교과서에 실릴 만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그 예상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굉장히 큰 변수들이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학회적으로도 학설적으로도 좀 많이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경기 침체가 와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자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좀 많이 짚어드릴 건데 이평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선인 5일선과 초록색 선인 21선 그리고 잘은 쓰지 않지만 해외 선물에서 장기 추세선에 든 61선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1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크게 세팅 안 하셔도 되고요. 5일선과 21선 위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5일선과 21선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키포인트는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17,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요 한계, 그리고 21선을 딛고 다시 위로 펌핑을 하게 되는 요때,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5계약 들어가서 뭡니까? 35,000틱까지 갔습니다. 35,000틱. 여러분들 35,000틱 들어보셨나요? 35,000틱까지 갔는데 일단은 본청이 나가버렸고요. 이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했는데 21선, 종가상 21선을 딛고 지금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종가상 61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종가상 장기평선이 61선을 지지를 받았고 종가상 21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제 기법 중에 21선 기법 여러분들 아시죠? 21선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21선 기법, 그리고 장기평선인 61선을 지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에 가장 적합한 이평선이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61선이거든요. 61선을 뒤덮다.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21선을 딛고 종가상 21선 위에 형성이 됐다는 것은 또 한 번 플러스 중장기로 추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곡 3군데, 요때, 그리고 바로 이때, 지금 5월 말이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 바로 이때. 장기 추세로, 장기 추세인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장대 양봉, 일봉상 나오면서 5일선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다가 어제 오늘 5일선을 일단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서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5일선 위에 다시 올라온다. 이게 일봉상 5일선 위에 다시 올라온다. 그럼 뭐예요? 최소한 전고 라인을 터치하는, 전고 라인 근처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첫 번째 나올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음봉으로 떨어져요. 오늘 인봉으로 떨어지면, 시나리오가 또 2개가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하나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뭡니까? 5일선을 다시 위로 올라가는, 5일선을 다시 회복해서 뭡니까? 전고 라인까지 23,000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비축을 하는 것이냐, 혹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5일선과 21선을 지그재그로 하는 이 봉들이 형성되면서 조정을 줄 것인가? 요거 2가지입니다. 요 2가지 시나리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일봉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봉 뭘 보셔야 되냐면 5일선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5일선 이탈 여부. 자, 오늘 만약에 5일선을 회복하면 사실은 내일 재방송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고 라인을 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늘 5일선 이탈한 음봉이 나오시면 제가 내일 또 무료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무료 공개 방송 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한 음봉이 나오죠? 그럼 내일 제 방송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예, 나스닥 전략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음봉으로 이탈하면 시나리오 2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 2가지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일단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건 뭐예요? 일봉상 5일선을 이탈하는가 이탈하지 않는가, 요것만 면밀히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전략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